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을까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전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세일즈에 가깝습니다. 그전에는 완전 세일즈맨이었는데 요즘은 그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여러분이 상품을 팔 때 우리 상품을 팔아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좀 메타적인 개념이지만 저도 세일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신 분은 연관, 영업 관리를 한다고 하죠. '결국에 모든 것이 세일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작품은요. 바로 이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연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시간을 좀 쓰자면 고3 때였어요. 고3 때는 제가 연극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약학을 공부해서 약사가 되는 게 물론 저만의 꿈은 아니었고 주변 어른들의 꿈이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약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죠.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고등학교 때 갈린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고1 때 수학 선생님을 좋아한 것이 그만 문제가 돼서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냥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열심히 들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이과를 가고 나니까 전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여간 이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3이 돼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대학에 가서 동아리를 연극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애들만 있으면 연극영화과 왜 있지?' 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연극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주면서 "연극을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3 때 봤던 연극이 있는데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본 몇 개의 작품이 저에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는 인제 현대 희곡, 그러니까 한국의 그 현대 희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진의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연극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LG 아트센터에서 개관 공연으로 해서 인제 연극을 한 건데 그때 보고 나서 희곡이 그릴 수 있는 무대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무대를 사용할 때 그전까지 그 교회의 아주 작은 무대에서 성극이나 총극을 했던 내가 이렇게 큰 무대를 다채롭게 쓸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때는 연출이 매력적이었다기보다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너무 도전적으로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배우분들이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 좋죠. 좋았고 멋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한국 현대 희곡을 본 것이었다면, 그리고 본 게 윤석화 1 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건 산울림 소극장에서 봤었는데 그 여성 1 인극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대사도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90분 넘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 못 했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혼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된다면 1 인극을 할 수 있는 그 지구력과 매력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봤던 게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미희곡, 그러니까 현대 희곡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번역극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고3 때 많이 연극을 본 것도 아니면서 되게 '대표적인 작품들을 잘 골라서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때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그 윌리 로먼을 연기하신 분이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었고, 그 윌리 로먼의 아내인 린다를 연기한 게 바로 윤소정 선생님이었는데, 좀 그 두 분의 연기를 보면서 '아 내가 나이 들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면 배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연차가 쌓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좀 연극이라는 곳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연극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기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하면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3 때 강렬했던 관극 경험, 그것이 주는 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지금은 많이 디테일하게 남아 있진 않아요. 그때 무대, 그리고 이제 그때 배우들의 연기,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무대 그러니까 그 객석 맨 1열 맨 앞에서 그 "목이 부러져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지막에 엄청 울었거든요.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나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연극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서 밀러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에 대단하기도 해서 그 학교에서도 아서 밀러를 한 번씩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서 밀러의 여러 작품들을 같이 읽으면서 작품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서 밀러의 작품으로 뒤에 보시는 시련, 그리고 모두가 나의 아들, 이런 작품들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 대표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 사회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 시대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산업이 엄청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가 지금은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냥 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꿈도 꾸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서로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흘러내려가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문제되는 어떤 그 가정 폭력의 문제, 혹은 사회에서 기초적인,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 1 차적인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모든 것들이 1 차적인 게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도덕 교과서 같은 데서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그런 걸 못 듣는 이유가 주변에 학생이 없어서일까요? 뭐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하는 얘기는, 이 세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에 남는 여운들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은요, 총 세 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은 굵은 이야기가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주 짧은 에필로그 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고 부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영화의 한 스틸컷이죠. 이 윌리 로먼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운전을 한다. 이게 어떤 걸까요? 저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배우가 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왜냐면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에 키가 되는 마지막 하나의 클루, '아들이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들이 나를 용서했다.' 물론 이건 텍스트에 없지만, 그리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응축돼 있는 표정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이 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밀러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막과 2막 그리고 레퀴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막은요 어떤 날이냐면, 그 윌리 로먼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비프와 해피라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비프가 돌아온 날, 해피도 밖에서 따로 살고 있긴 한데 형이 온 것을 이제 반기는 것도 있고 가족이 다 모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날 밤에 그 한 집에서 모여서 자게 되죠. 물론 뭐 한 방에서 자는 건 아니고 그 아들 방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대화를 나누고 엄마 아빠도 아들이 왔으니까 이젠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밤이죠. 그 아서 밀러의 작법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그 바탕글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플루트 선율이 들리고, 그다음에 무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세즈맨의 집이 있는데요. 고층으로 솟아오른 각진 건물들 사이에 이제 집이 있다. 그다음에 뭐 부엌이 있는데 그 식탁과 의자 3 개, 냉장고에 다른 부엌 새가 없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대 디자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인제 세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전체적인 세트는 전부 혹은 일부분이 투명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무대에서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일즈맨인 윌리 로먼이 샘플이 든 큰 가방 2 개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세일즈맨이 퇴근길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샘플을 들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보고 결정하게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카탈로그가 더 많지만 그때는 이제 실제 물건들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서 아내랑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첫날 밤에는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냐면, 일단 윌리가 집에 들어와서 어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는데, 그 셀즈맨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운전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차 창이 열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차 문을 열고 바람을 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혼재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린다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죠. 왜냐하면 지금 윌리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아들이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프랑 해피도 그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윌리가 자꾸만 혼잣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잣말, 그러니까 제3 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윌리 로먼은 지금 그 뭔가 혼동되는 시대에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내랑도 얘기하고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주변인이 볼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인물들을 윌리 로먼이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그 밖에서 보면 혼잣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꾸 지하실에서 호스를 꺼낸다. 아무래도 뭔가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
그것 때문에 엄마는 늘 불안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비프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아버지가 자꾸 그 아들에게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잘 될 놈인데 왜 아직 안 하냐? 왜 하면 할 수 있는 놈인데 왜 안 하냐? 너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서 사업 자금을 해 봐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죠. 근데 피프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아빠가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기도 한번 나를 속여 보는 거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볼까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얘기가 넘어가죠. 근데 윌리가 그 혼잣말을 하는 게 정말 무슨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윌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삼촌 벤입니다. 윌리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우리 삼촌인 벤에게 "삼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둘러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었는데요." 아니면 "삼촌 어디를 가시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삼촌도 계속해서 어떤 정언 명령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윌리 로먼은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좀 유사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 로먼의 환상 속에서는 과거에 비프와 해피한테 했던 그 이야기들을 막 떠올리고 그때 우리가 벌어졌던 아주 좋았던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비프는 좀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인제 미식축구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고런 부분으로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윌리가 비프를 키울 때 "너는 무조건 잘해. 너는 잘하는 애야." 그러면서 굉장히 북돋아 줬고 비프가 뭔가 잘못을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럴 수 있지.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비프를 감싸 줍니다. 해피는 그에 비해서 둘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아버지한테 더 관심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프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나에게 투자를 좀 해 다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윌리 로머는 자꾸 이제 나이가 사실 이 시대에는 환갑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게 느껴지니까 그 환갑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세일즈맨으로서 계속 돌아다니기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어떤 이제 판매력에 대한 부침이 좀 있어서 인제 "사장을 찾아가서 내근직으로 돌릴 수 있겠나." 하는 얘기들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잠이 드는 게 1 막입니다. 2 막이 되어서 이제 아침에 윌리 로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이제 린다랑 대화를 하게 되죠. 아들 둘이 일찍 일어나서 인제 출근도 하고 비프는 인제 예쁘게 정장을 입고 인제 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인제 윌리 로먼도 '아 나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내근직으로 바꿔 달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인제 약속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린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이 정도의 돈만 좀 벌어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윌리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돼서 이제 찾아가요. 이제 하워드를 찾아갑니다. 사장인데 이 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죠. 왜냐면 세일즈맨으로서 이 회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인데 하워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만하고 내근직으로 돌리고 싶다. 주당 얼마만 맞춰 달라." 근데 하워드가 자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주급을 깎아가면서 "쪼끔 월급을 적게 줘도 좋으니까 나는 그 월급이 필요하고 그 돈을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 근데 하워드가 뭐 계속해서 외근직을 이었던 사람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회사에 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기억하는 만큼의 판매고를 올린 적은 없지만 그게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금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윌리 로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알고 좀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는 여기에 내가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워드가 결국엔 결단을 내립니다.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잘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가 "아니다. 그럼 자를 거라면 나 외근이라도 나가겠다." "아니다. 이제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윌리 로만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동네에 친구 찰리가 살고 있었는데 찰리는 좀 어렸을 때의 지난 시절의 기억에서도 굉장히 좀 어 윌리가 봤을 때는 어눌하고 좀 고지식한 고런 사람이요 우직한 사람이었죠. 근데 찰리는 성공을 했고요. 찰리의 아들인 버나드도 자기의 일을 찾아갑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버나드는 우리 비프 형이 수학 낙제를 받으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다. 이 부분 시험을 꼭 쳐서 낙제를 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던 친군데요. 비프에게 가끔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수학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과락을 방지해 줄 만큼 도와주기도 했던 친구였습니다. 윌리가 이제 회사에 잘렸을 때 이제 좀 시름에 있을 때 찰리가 나타나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근데 이제 윌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무시하던 친구의 회사에 들어가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싫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찰리에게 "나 이제 잘려서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찰리는 "이제 와서 일하라고 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알지만 내가 너에게 자리를 줄 테니까 언제든 와라." 이러면서 또 돈을 빌려주죠. 윌리는 끝까지 "내가 이거 다 적어 놨다. 다 갚을 거다."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찰리는 안 믿죠. 버나드가 갈 때가 돼서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찰리가 그때 물어봅니다. 찰리가 아니라 윌리가 물어보죠. "버나드야, 너는 참 성공을 했구나. 번듯하게 잘 자랐어. 근데 우리 비프는 왜 그렇게 됐을까? 비프는 왜 그때 인생을 놓아 버렸을까? 너 혹시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버나드 잘 몰라요. 버나드도 잘 모르는데 다시 윌리한테 되묻습니다. 낙제를 받은 날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프가 아빠를 찾아가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있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비프가 인생을 놓은 사람처럼 살았다. "혹시 아버님께서 아시는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윌리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어? 그날?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버나드 너 왜 자꾸 나를 의심하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되려 막 화를 내면서 "아니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래서 버나드가 "예 죄송해요 아저씨."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죠. 윌리가 그때 뭔가를 깨닫습니다. '어? 정말? 진짜? 그런 걸까?'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죠. 자 그날 저녁에 해피의 주도로 술집에서 아버지랑 아들 둘이 이제 셋이서 남자들만의 시간을 갖자 이러고 아빠를 초대를 하는데요. 해피는 사실 아버지보다는 동네에 잘 나가는 여자들이랑 한번 또 그날 밤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더 많은 친구입니다. 아버지를 술집에 불러서 회푸를 풀려고 했는데
참 그날 좀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비프가 와 있고 해피가 와 있고 윌리 로먼이 와 있는데 비프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럼 윌리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표정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렇게 멋진 놈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죠. "아니다. 너는 멋진 놈이야.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프가 얘기를 하죠. "사실 어제 제가 일했던 곳에 찾아가서 사업적인 구상한 거 얘기하고 돈을 투자금을 받아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도 그게 가능한 줄 알고 사장을 5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사장이 결국에 나를 만나 주지 않고 한 번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데 그 사장실에서 나올 때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아 저 사장은 나를 모른다. 나는 이 회사에서 세일즈를 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물품 관리 직원이었고 저 사장은 나를 모르고 내가 찾아가서 말을 한다 한들 저 사장은 나한테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현실 자각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장이 떠나버린 곳에 가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너무 긴장이 들어가죠. 그때 눈에 뭐가 들어왔냐. 사장의 만년필이 보였고 그 만년필을 쥐어들고 도망을 칩니다. 절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비프가 말을 하죠. "나는 이런 놈이다. 나는 좋은 놈이 아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투자를 받아올 수 놈이 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나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그런 게 있죠. "나 때문이냐? 내가 너를 망쳤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막 이제 막 일이 꼬이니까 그 이제 해피 입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형이 시간을 망치고 있고 그날 꼬신 포사이드라는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자고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비프와의 대화를 사이에서 자꾸만 불안이 들면서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 자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로 먼저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 비프가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라면 다 해줄 거야.'라는 그 어린 시절의 믿음. 사실 고등학생이 가질 믿음은 아닌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빠를 찾아갔는데 아빠의 숙소에서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를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스타킹이 결국에 엄마에게 가지 않고 아빠와 함께 있었던 여성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늘 같은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비프가 그 이후로부터 뭔가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본인에 대한 낙제 그래서 다음 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술집에서 외롭게 남게 되고 해피는 비프를 데리고 여자들과 함께 떠나면서 뭔가 굉장히 이제 극으로 다 치닫게 되죠. 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이제 알게 된 윌리는 아무래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면서 어떤 마지막 진이 다 빠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린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 기쁨에 차서 아침에 나갔던 남자가 엉망이 돼서 집에 돌아왔고 또 씨앗을 사들고 와 가지고 자꾸 화단에 씨를 뿌리고 앉아 있잖아요.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돌아왔을 때 린다가 화를 내게 되죠.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아버지를 저렇게 두고 왔냐." 그러면서 해피 입장에서 저희는 좋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프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던 이유 제가 밖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밖에서 절도를 해서 걸려 가지고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주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했죠. 그리고 저는 인제 알바를 전전했는데 시급 1달러 짜리 인생이었고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너무 높게 키웠고 이상을 높게 키웠고 나는 그렇게 내실이 있는 애가 아님에도 정말 계속 부푼 꿈에만 시달리던 애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윌리 로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충격에 빠지는데, 하지만 윌리 로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비프가 모든 거를 막으면서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떻게든 살아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 볼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윌리가 기쁨의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못 크지 않았다.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그 아이에게 돈만 있다면 이 아이는 또 자기만의 멋진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이 다 휩싸이면서 그 윌리 로먼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실효 직전인 보험을 써먹는 거죠. 네.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집세도 다 갚아. 생활도 넉넉해져. 아들들도 다 있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이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걸 보면서 린다가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영업을 한다면서 그렇게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세일즈맨인지를 아내에게 많이 말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 쓸쓸한 장례식장. 그 린다는 그 남편을 평생의 반려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어쩔 땐 믿어 주기도 하고 속아 주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 린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었죠. 린다라고 해서 그 윌리가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 그런 것을 아예 몰랐을까? 글쎄요. 저는 막연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윌리가 언젠가부터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기 환상 속에서 삼촌을 불러내서 삼촌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 아들 둘이 떠난 집에서 그 환상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멀리서 들으면서 그 자기 남편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린다가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그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좀 두서없게 말하긴 했는데 이야기 자체가 좀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그 세이지민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면 끝까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 쪼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네. 대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이런 대사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윌리한테 이제 린다가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럴 때 "생각해 봐. 집을 사려고 평생 일했어. 마침내 내 집이 생겼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윌리는 아주 소박한 꿈을 꿨던 거죠. 그 정상 가족. 그러니까 윌리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모 가 있죠. 근데 윌리도 어떤 그 부모의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또 린다와 함께 아들들을 키우면서 뭔가 내 집을 마련하고 그 화목하게 그 집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걸 꿈꿨는데 25년 장기 할부를 했는데 이제 할부가 끝나가는데 아이들이 없는 상황. 진짜 너무 허망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프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34이 되도록 제 앞가림을 못한다니 망신이지." 네. 제가 이거를 다시 읽었을 때가 34 정도였었는데 참 네 슬프지요. 자 여기서 네 좀 더 넘어가면요. 무슨 대화들이 있냐면 비프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봐 해피. 미래가 뭔지 난 몰라.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프는요. 34이 되도록 그 어렸을 때 그 뭐랄까 내실 없이 지어진 어떤 성이 무너졌을 때 다시 쌓을 수 있는 용기는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로 계속 방황해 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난 언제나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고 다짐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내가 한 일이라곤 인생을 허비한 거 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해피가 "아니야. 우린 잘할 수 있어. 가자. 뭐 함께 해 보자. 우리가 같이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삼자의 입장에서 그런 알맹이 없는 대화들을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라고 이런 대화 안 하냐 말이에요. 그쵸? 네. 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우리 린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프, 평생을 둘러보며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비프, 사람은 철새처럼 봄이 되면 왔다가 가을 되면 날아가는 게 아니란다." 어떤 자기가 사는 그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내실을 다져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윌리 때문일까요? 그 린다가 직접 참여하기에는 그 시대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대사들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인제 마지막 대사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가는데 자 이 부분 요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제 아까 말했던 그 찰리가 돈 빌려주는 장면인데요. 취직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돈은 필요한 거 너무 잘 알고 동네 사람이고 함께 살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죠. 그럼 이제 윌리가 계속 장부에 적어서 "언젠가 갚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윌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습지 않아? 고속도로 여행, 기차 여행, 수많은 약속, 오랜 세월 그런 것들 다 거쳐서 결국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말이야. 윌리, 어느 누구에게도 죽는 게 더 나은 경우는 없네." 이미 윌리는 죽을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아들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2만 달러 이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참 그 세일즈맨이라는 그 세일즈맨이 무슨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세일즈맨이고. 근데 어떤 그 돈으로 수렴되는 삶을 살다 보면 좀 삐끗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커미션을 받아내는 사람인데 그게 멈춰졌을 때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나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생산력이라는 게 없구나.'라고 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일즈맨이라는 삶이 좋아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어느 날 그게 끝나 버렸을 때 그 허망함 그리고 그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맞이했을 때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찰리가 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뒤로 가서요. 요 부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윌리가 여기에서 이제 비프랑 막 싸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1달러 짜리 싸구려 인생이고 아버지도 그래요." 저는 이 대사를 어느 순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부모님한테 기대를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기대라는 걸 하셨었죠. 근데 기대라는 게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거나 뭐 그런 기대가 아니라 뭔가 자기 삶을 잘 디자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20 대에. 사실 앞길이 불안하고 연극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뭐 학교를 다시 가면 뭐해요. 나이는 많고 공부는 안 되고 아는 건 없고 막 늘 불안한 인생이잖아요, 20 대가. 그때 아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아파서 휴학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소리 안 지르는데 아빠한테 빽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했냐면 "아빠 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빠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난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아빠가 나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해. 난 이게 다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프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제 윌리가 얘기를 하죠. "난 사울의 인생이 아니야. 나는 윌리 로먼이야. 너는 비프 로먼이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비프는 계속 화내요. 네. 뭐 이런 대사들이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윌리가 결국에 그 결단을 하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 사망을 합니다. 물론 그 고의에 의한 사망은 보험사 면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일단 받았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이제 결혼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니까 린다가 속상해하면서 얘기해요. 그이가 알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윌리를 다 비난하고 있나 봐요. 막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비프도 막 "좋았었어요." 이런 얘기했죠. 근데 이제 비프가 얘기하죠. 꿈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완전히 잘못된 꿈이었죠. 해피가 "그런 말 하지 마. 자기 자신을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찰리가 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 그러니까 '찰리가 가장 윌리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 넌 몰라. 윌리는 세일즈맨이었어. 세일즈맨은 인생의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아. 볼트와 너트를 짜 맞추지도 않고 법칙을 제시하거나 치료약을 주는 것도 아니야. 세일즈맨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하늘에서 내려와 미소 짓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 미소에 답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지. 모자가 더러워지고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을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어. 세일즈맨은 꿈꾸는 사람이거든. 그게 필요 조건이야." 네. 세일즈맨에 대한 굉장히 낭만적인 해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린다 대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네. 가장 이 이야기의 이 마지막 대사를 위해서 대본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지막 대사 한번 볼게요. "미안해요 여보. 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도와줘요 여보. 난 울 수가 없어. 당신이 그냥 출장 간 것 같기만 해요. 계속 기다리겠죠? 여보." 윌리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보 오늘 주택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오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빚진 것도 없이 자유로운데." 자유롭다고요. 자유롭다고요. 자유. 그 뭐 저는 아직까지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 뭐 많이도 무너져 있긴 하죠. 그런데 결국에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 같은 삶이라면 이 삶을 싸워내는 데 있어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싸우는 게 굉장히 의지가 되죠. 여기에서 한 명이 이제 기수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부장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둘이 정말 합의를 이뤄서 함께 뭔가를 이뤄내는 삶이다. 이러고 봤을 때는 서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장기 할부로 갚아 나가면서 우리가 참 긴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키워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 집을 꾸며내고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 긴 시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무엇, 그리고 그게 하나가 딱 한 텀이 끝났을 때 우리가 또 자유롭게 또 다음 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기는 몇 낳기로 했어?" 이런 얘기 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 둘이 같이 그려 나갔던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이잖아요. 윌리 로먼과 린다 로먼도 둘 사이에 그 청사진을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면서 이 집을 사고 아이들을 낳고 그랬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있다고요. 윌리 로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결함, 린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결함,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비프랑 해피의 본래 성향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놓치게 되는 어떤 아주 작은 부분들, 절도가 일어났을 때 크게 혼내지 않은 것, 아니면 내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꿈만 꾸게 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 시간이 쌓이면서 무너지는 균열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현대 사회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비극을 말할 때 그전에는 왕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죠. 그리스 비극에서는 거의 왕족,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다가 무너졌다면, 셰익스피어 시대에 와서는 그때도 왕족이죠. 왕족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파멸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였는데, 이 영미희곡 현대 영미희곡으로 오게 되면 정말 감남을 여인 범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시간을 쌓아서 혹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파멸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현대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즈민의 죽음은 보면 볼수록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모여서 한번 읽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이지맨의 죽음을 읽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고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사족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제 11개 정도고, 이제 클립이 11개 정도 올라가는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분석표를 보면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영상이라는 걸 남겨 놓는다는 건 시간차가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1 년, 2년 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세즈민의 죽음을 올리고 나서 언젠가 누군가라도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누고 싶을 때 이것을 발견하고 제 얘기를 들어 주신다면, 그리고 댓글이라든지 뭘 통해서 혹은 그분의 SNS, 내가 읽을 수 없는 그런 쪽에 남겨 두신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고 또 감상을 나누면서 좀 '퍼져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전 지구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의 감상을 나눕니다. 네. 요번 주는 이렇게 청승으로 막을 내렸고요. 다음 주에도 좀 새로운 작품으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